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의 공하성 교수를 연결해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교수님 나와 계시죠? 네, 공화성입니다. 네, 일부에 이어서 고맙습니다. 지금까지는 아직 그 당국의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정리된 내용을 토대로 질문을 드리면 좋을 텐데 일단은 지금까지의 상황만 놓고 봤을 때 사고의 원인을 예측할 수밖에 없는데요. 교수께서는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? 일단 소방 당국에서도 그 일산화탄소의 양이 많았다. 그 실내에 뭐 측정을 해보니까 뭐 150 ppm 정도 되었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연소 가스가 실내로 흡입이 돼서 그 실내에 흡입된 연소 가스가 일산화탄소가 되겠죠. 그 일산화탄소를 흡입을 해서 많은 학생들이 사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근데 새벽 3시에는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. 새벽 3시까지는 그래도 그 펜션 업주가 학생들의 어떤 대화 소리라고 할까요? 그 학생들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글쎄 일산화탄소에 굉장히 다량으로 노출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보통 그 몇 시간 정도 이 일산화탄소에 노출이 되면 생명에 위독한지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. 예를 들어 한 200 ppm 정도 농도가 중요하겠군요. 예, 200 ppm 정도 농도로 한 3시간 정도라고 하면 가벼운 두통 정도 증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. 갑자기 이제 ppm이 이제 증가되면서 뭐 400 ppm, 800 ppm 이렇게 되면 뭐 구토나 이제 그때부터는 현기증이 나고 뭐 경련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이죠. 그럼 지금 이제 목숨을 잃은 학생부터 뭐 정신을 아직까지 차리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어느 정도의 수치까지 올라갔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? 새벽 3시에는 문제가 없었고 대화 소리가 들렸고 그 주인이 오후 1시쯤인가요? 그때 가서 인기척이 없어서 이제 가 보니까 그때 이제 많은 학생들이 거품을 물고 있었다고 하면 3시부터 오후 1시라고 하면 시간이 이제 몇 시간이나 흐르게 되는 건가요? 한 10시간 정도요? 예,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 뭐 1000 ppm 이상이 됐다고 하면 뭐 한 그 당시에는 뭐 순식간에 갑자기 또 이렇게 농도가 증가됐다고 하면 뭐 20분만 경과해도 2시간 정도의 사망을 할 수 있는 이런 현상이 발생됩니다. 고압 산소 치료에 대한 정리를 저희가 일부에서 해주셨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해주신다면 이런 상황에서 고압 산소 치료는 왜 중요한지도 정리를 해주시죠. 네, 일단 일산화탄소를 사람이 흡입하게 된다면 그 폐에 이제 산소 운반 작용을 하는 그 헤모글로빈이 있는데 헤모글로빈이 그 산소와 결합해서 몸에 이제 산소를 실어 나르게 되는데 일산화탄소가 이 몸속에 흡입이 되면 산소가 들어갈 자리를 일산화탄소가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렇게 되면 몸에 산소 공급을 막게 되는 것이죠. 다시 말해서 숨을 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. 이런 경우에는 그 응급실로 빨리 이동을 시켜서 고압 산소 탱크에 넣어서 일산화탄소를 신속하게 몸에서 분리해주는 이런 작업을 해야 합니다. 그래야지 생명을 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위급한 상황일수록 이 고압산소 치료 시설에서 빨리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한 건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치료 시설이 부족해서 이제 초반에 병원 파악하는데 좀 애를 먹었다고 들었거든요. 그 지방에는 이 시설이 많지 않은가요? 네, 많지 않습니다. 일반 응급실에도 다수의 이런 그 유독가스 흡입 환자가 그 응급실로 몰려들 때는 보통 응급실마다 다르겠지만 몇 대 비치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보통 한 대만 있는 곳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환자를 빨리 분산을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. 그 보일러 배관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서 물론 이제 당국의 발표를 듣고 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텐데 상황이 이런 어떤 펜션이나 숙박시설들, 그 작은 이용시설 같은 곳에서 보일러 배관이 분리된다든지 이런 사고가 굉장히 잦다고 봐야 될까요? 어떻게 보세요? 이런 경우를 많이 접해보셨습니까?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 연통이 분리되는 현상은 잘 없는데 문제는 1년에 한두 번씩 그 가스 점검을 합니다. 가스 안전 점검을 하는데 그 가스 안전 점검을 할 때는
가스가 새는지만 확인을 하지. 아, 보일러 배관 연통이 뭐 분리가 된다든지 예, 예. 연통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막혔다든지 이런 점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. 사실은 보일러 연통이 이런 이탈된 상황을 잘 모를 수도 있는 것이죠. 아, 그 점검의 문제도 그러면 우리가 그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손봐야 될 필요도 있겠네요. 그렇다면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 가스 누설 경보기라고 해서 예. 이번에는 뭐 LP 가스라고 하면 그 이제 LP 가스가 부탄인데 예, 예. 이 부탄 가스가 누출이 되면 가스 누설 경보기가 작동을 하는데 예. 예. 이번에는 그 부탄 가스가 누출이 된 게 아니고 예. 그 연소 가스인 일산화탄소가 누출이 됐다고 본다면 이 가스 누설 경보기도 일반적인 경우에는 작동을 하지 않는 것이죠. 아. 그래서 이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예. 사실은 이것도 그 일산화탄소를 감지하는 가스 누설 경보기도 있습니다. 그렇습니까? 그런데 어. 그런데 법에는 그냥 가스 누설 경보기만 설치하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예. 보통의 경우에 뭐 이제 부탄가스 누출되는 경보기만 이제 설치를 할 뿐인 것이죠. 아, 그럼 규정상으로 그 경보기를 설치하는 것은 지금 문제가 별로 없는데 교수님 말씀에 따르자면 일산화탄소가 이제 이런 사건에서 문제가 되니까 일산화탄소를 감지할 수 있는 경보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. 다시 한번 손봐야 된다. 이런 말씀이시네요. 그렇습니다. 부가적으로 그것을 저희가 이제 불완전 연소 가스용 경보기라고 하는데 이 경보기도 설치를 해서 부탄가스 누출뿐 아니고 이런 그 연소 가스에 의한 그러니까 일산화탄소가 누출됐을 때라도 이 가스 누설 경보기가 작동될 수 있도록 이런 법을 개편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. 예. 어쨌든 이번 사건의 이제 원인이 연소가스가 흡입이 된 것이고 이 연소가스 흡입의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보일러로부터의 가스 유입이 있을 수 있다를 가정하고 지금 몇 가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. 혹시 펜션에서 연소가스 흡입지로 저희가 떠올릴 수 있을 만한 다른 경우의 수는 없을까요? 가스레인지를 만약에 사용했다고 하면 예. 그 가스레인지에 의한 그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혹시 뭐 잠을 잤는데 예, 거기에서 뭐 연소가 일어나서 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예. 그 현재까지의 그 소방 당국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그 전기 레인지를 거기는 설치했다고 합니다. 예, 예. 그런 영향은 아. 없었고 예, 예. 단지 이제 혹시나 일산화탄소가 아니고 예. 그 가스 자체가 누출이 됐다고 하면 그러니까 부탄가스죠. 예. 부탄, LP 가스가 누출이 됐다고 하면 예. 거기에 현상도 뭐 구토가 일어나거나 입에 거품이 나오게 된다거나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앞서서 그 계속 일산화탄소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했으니까요. 일산화탄소에 만약에 내가 노출됐다 하면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증상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? 지금 네. 그런 일산화탄소 노출되면 어떤 증상을 보이고 만약에 노출이 돼서 그런 증상을 보인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. 네, 일반적으로는 그 일산화탄소 흡입 양이 그 ppm 양이 낮다고 하면 그냥 가벼운 두통 정도 가벼운 두통. 네. 발생이 되고 예. 이제 그 ppm의 농도가 높아감에 따라서 현기증이 일어나고 또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경련이 발생이 되고 예. 이제 구토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 빨리 응급실로 이송을 해서 예. 아까 말씀드린 고압 산소 탱크에서 그 일산화탄소를 그 몸에서 분리해내는 이런 작업을 해야 합니다. 예. 네. 알겠습니다. 오늘 관련 내용을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공화성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. 교수님, 긴 시간 고맙습니다.